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 10명 이상 참가하거나 집회 금지 지역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건수는 80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로 해산시키고 단순 참가자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단체 8.15 비대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독감 폐렴만큼도 치사일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장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주변 도로. 인원은 1,000명입니다.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보면 이런 약속들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10,000명 넘는 시위대가 밀집한 곳에서 애초부터 거리 두기는 불가능했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물을 먹는 참가자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졌고 관련 확진자만 585명에 이릅니다. 3차, 4차 연쇄 감염은 물론 사망률도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개천절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87건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강제 해산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찰도 집회 강행 시 해산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무려 126만 명한테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교회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해당 문자를 입수해서 그 발신자를 추적해 봤더니 결국 마지막은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집회 시작 3시간 전 문자 대량 발송 시스템으로 전국에 뿌려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8.15 집회가 합법이란 제목인데 문자 속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른바 대국본의 인터넷 카페로 연결되고 집회 참석 독려글이 뜹니다. 구체적인 광화문역 집결 장소까지 안내하는데 글을 쓴 사람은 대국본 총재인 김경재 전 의원입니다. 단체 문자를 처음 보낸 7월 8일에 발송된 또 다른 문자 메시지 속엔 전광훈 목사의 글과 연결되는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긴급 호소문으로 8월 15일 국민대회를 선포한다면서 전국에서 사전 등록을 받겠다고 안내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11차례에 걸쳐 발송된 1,386만 건의 문자들에 이런 식의 인터넷 글이나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걸려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자 발송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문자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 아이디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는 집단 감염 이후 이 아이디로 신도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본의 사무실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는 강제 철거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서류에서 지난 2018년 이후 애국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대국본에 사무실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로 볼 때 대국본이란 단체가 사랑제일교회와 사실상 한 몸처럼 활동하며 8.15 집회를 계획하고 독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번호가 교회 이름으론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본과 교회의 관련성에 대해선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긴 하지만 교회와 무관하고 문자에 연결된 전광훈 목사의 글도 교회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쯤 되면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이 맞는 건지 이 대국본이라는 단체는 정체가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전광훈 목사가 대국본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것처럼 말하는가 하면 이 광화문 집회를 자신이 기획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중앙일간지에 실린 8.15 집회 전면 광고. 주최 측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로 나와 있고 대회장 김경재, 고문 전광훈으로 돼 있습니다. 집회 당일 전 목사는 팔까지 높이 들어올리며 김 전 의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한 사람도 대회장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Not even one person was willing to lead this. 그러나 김경재 총장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But this very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and he said I've lived long enough. 뭐 죽을지라도 이걸 못하겠냐. 그런데 정작 김경재 전 의원은 다른 말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제가 읽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대회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전 목사는 자신이 집회 기획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8.15 대회를 계획을 하고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완전히 끝장내자. 집회 2달 전 인터뷰에선 대규모 집회를 위해 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대국본을 통해 신규 회원을 받고 있다고 공개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돈을 내지 않는 조직은 나중에 힘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8.15 전에 일단 10,000원 이상 돈 내는 것을 대국본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본부로 200만의 조직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리고 그 신규 회원을 접수받는 창구가 사랑제일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주마다 우리 15명의 전화 받는 우리 저 교회 직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폭주가해서. 집회가 임박하자 교회 신도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매일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중앙에다도 보고를 해주시면 주셔야 되고 각자가 그날 자기가 서명받은 것을 자기 핸드폰에 입력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집회 사흘 전부터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 본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구치소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13명,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좀처럼 두 자릿수로 억제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추석 기간에 대이동이나마 억제하기 위해서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현재까지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 등 모두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초 확진자인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일가족 8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이 중 1명이 이달 초 간병하러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반대로 병원에 전파한 건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은 최근 2주간 25.4%, 신규 환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달 초 6%도 안 됐는데 지난달 말부터 20%대로 치솟더니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그 잠복된 감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산발적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여의도 본관 건물 전체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고 외주 PD가 확진된 YTN은 상암동 사옥 6층을 폐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스크 유통업체에선 확진자가 7명 추가돼 누적 환자가 20명을 넘었고 경기 고양시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때 대규모 이동을 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또 지난 5월 초 황금 연휴와 여름 휴가철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켜야 할 특별 방역 지침을 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을 10,000명 넘게 접종시켰더니 코로나19 감염 사례나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예 이르면 11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 내 여론은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보건당국 고위 인사가 이르면 11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我们实际上呢很快这个时间会很短大概11月份或12月份因为根据它的3期 내년까지 중국 전체 인구에 맞먹는 10수억 개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지난 4월 직접 실험용 백신을 맞았다고 밝히면서 한 번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최대 3년까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没有任何不一样的地方甚至说打的时候局部也没有疼痛确实很好 중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의료진과 해외 출국자 등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 부작용이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중국 백신에 대해서 긴급 접종을 승인했고 의료진 등 3만여 명이 자진해서 접종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백신 상용화 계획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이 심각한 부작용 증상으로 인해 중단됐었고 이런 우려로 존슨앤존슨이 스페인에서 진행하던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 일부가 이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빌 게이츠에게 낙점받았던 화이자. We expect to, by the end of October, normally, should be able to have enough events to say if the product works or not. 그러나 화이자 또한 피로를 호소하는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백신이 탄탄대로만 걸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간수성 브루셀라병 백신 공장에선 부주의로 균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3천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시에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개발 초기와 달리 곧 접종이 시작될 거란 소식에 중국 내 반응은 신중해졌습니다. 지난 7월엔 97%가 백신을 맞겠다고 했지만 어제 저녁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백신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내 임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자,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가게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으니까 전기, 수도요금은 덜 낼 테고 직원들 인건비도 어떻게든 줄겠죠. 하지만 변함없이 내야 하는 거 바로 임대료입니다. 착한 건물주가 먼저 깎아주지 않는 한 따박따박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바뀌어서 임대료가 너무 버거워졌을 때 건물주한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법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재구실도 못하는 사정을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요. 당시는 우리나라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 관계를 법 제도화한 조선 농지령이 제정됐는데요. 물론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었지만 거기엔 이런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16조에 불가항력, 즉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재해가 났을 때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놓은 거죠. 실제 이 법령에 따라 감면이 이뤄졌고요. 또 이 법령을 근거로 농민들이 감면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작쟁이, 즉 분쟁 조정 신청도 4년간 6,800건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뒤인 지금 2020년 상황을 볼까요? 안경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석 씨.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 데다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매출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한때 4명이었던 직원은 1명으로 줄었고 이 1명에게도 휴직을 권고해 최근까지 김 씨 혼자 일해왔습니다. 온갖 비용을 줄이며 사무실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임대료만큼은 어찌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여기가 지금 11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라도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더 저렴한 사무실로 옮기기로 하고 중개업소에 알렸더니 그제야 월세를 20만 원 깎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확 내려갔더라고요. 부동산 요 사무실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김 씨처럼 임대료를 깎은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는 자신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랬지만 또 여기 월세들을 계속 잘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 왜 안 되지?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 6개월여 손님이 다 끊기고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으로 문까지 닫아 매출이 0에 가까운데도 임대료는 똑같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출을 줄이고 세금까지 감면받아도 임대료가 그대로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가게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임대료를 꼽은 답이 5월엔 40%였는데 코로나 재확산 뒤인 이달 초엔 70%로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이 안 오니까 다 올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내는 것도 참 버겁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문 닫은 데도 많고 어려워서 그냥 다. 100년 전에도 소작료를 깎아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법엔 이런 제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1조를 보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즉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사태 이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바로 지금이 이 법 규정이 적용돼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 표현대로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되면서 매출액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감액된 상가 임차인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제사정 변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은 거의 사문화돼 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말고는 사용된 적이 없는 이 법조항에 대해 소상공인들도 건물주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알고 감면을 요구한다 해도 건물주가 거절하면 감정만 상할 뿐 그 이상의 진행은 힘듭니다. 감면을 거절당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건물주에게 밉보여 가게를 뺄 각오가 없다면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조정위원회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위원회를 간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가야 하는데 법에서는 결국에는 그게 시간적인 문제고 그 비용에 대한 또 부담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영업권을 비롯해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어째서 건물주의 재산권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냐는 항변입니다.
정치권에선 언제까지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댈 거냐며 지금 법 갖고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힘드니 법 조항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지원 절차와 시스템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임대료 감면 요구 조건으로 경제사정 변동만 적혀 있는 것에서 재난 상황을 추가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하는 자동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졌고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3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는데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배달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고용주들도 꺼리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라이더들한테 산재 적용 제의 신청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주가 산재 가입하려면 3만 원 정도 전액을 네가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은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첫걸음을 시작했지만 배달업종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사태의 당사자인 이상직 의원,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으로 회부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이틀 만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어제의 당직 정지에 이어 오늘은 당원권까지 정지되면서 윤 의원은 당회의나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정부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 윤리감찰단에 윤 의원을 회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만큼 법원 판결 전까진 제명 등 추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공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며 출당 조치와 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받는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2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이상직 김홍걸 의원 측은 송구하다면서 자료 제출 등 당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당이 징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정리해고 철회와 임금체불 해소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번 청문회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으로 얼룩졌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이 나서서 공익 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한 선전장으로 만들 거냐며 쿠데타 세력이란 거친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결국 청문회의 질의는 홍영표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시작됐고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특혜예요. 그 병원에 갔다 안 갔다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총 3,137건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육군에서는 전화 등으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4년 동안.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군 규정과 행정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군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첨단 전력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도 서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온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야당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악의적 정치 공세로 얼룩지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목이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게 사실관계의 전부라면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추 장관 아들이 몸소 실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논평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냐며 즉각 반발했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중 이 논평을 언급하다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그런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의사 표현을 하기엔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을 들으려면은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이와 같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여권 인사들의 과도한 옹호가 사건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던 판사는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41살 A씨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작은 여행용 가방 2개에 번갈아가며 7시간 동안 가뒀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피해 아동의 호소에도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좁은 가방 안에 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범행에 동참한 친자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역시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리가 느껴지며 피해 아동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아이 학대 사실을 친부가 알게 돼 가정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학대 흔적이 남지 않는 가방 감금을 선택한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차례의 반성문도 진지한 반성 대신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구해줄 것으로 믿었다면서 판결문을 읽던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학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을 해서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요구한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대마초를 흡입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이 된 이후 음주가 아닌 마약류로 인해서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교차로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와 연쇄 추돌 사고. 사고 10분 전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포르쉐 안에서 대마초를 2모금 흡입했습니다. 옆좌석에 동승한 후배가 한번 피워보라며 대마를 건넸고 운전자는 흡연 이후에도 괜찮다면서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도중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옆면을 긁고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차도에서도 승용차를 들이받고 1차선으로 옮긴 뒤에는 통제 불능에 가까운 질주를 벌였습니다. 앞에 차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후배의 고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교차로를 향해 돌진해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제동장치는 아예 밟지 않았고 방향 감각까지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포르쉐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번처럼 대마초 등 약물로 인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마초 등 마약류로 인한 사고에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가속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고라고 보이는데 당시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대마초를 건넨 후배 동승자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까지 권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입건해 대마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편의점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쑥대밭으로 만든 운전자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편의점 본사에서 1등 상금 50만 원이 걸린 어린이 그림 대회를 열었는데 운전자의 초등학생 딸이 출품한 그림이 배송 도중에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 해당 점주를 상대로 몇 달 동안 항의를 해오다 어제 난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차량 한 대가 편의점 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회전까지 하면서 편의점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세워둔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10분 넘게 난동을 부린 이 운전자는 결국 공포탄까지 쏜 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차에 있는 골프채를 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리니까 다시 차에 타더니 저기 편의점 안을 이제 돌아다닌 거죠. 난동의 원인은 석 달 전 발생했습니다.
이 편의점 본사가 1등 상금이 50만 원인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었는데 운전자는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그린 그림을 이 편의점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그림이 없어지자 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점주가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운전자의 항의는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출동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말로 이렇게 그냥 약간의 다툼 있는 정도, 질갱이만 하는 정도였는데 결국 지난주 해당 편의점 본사 직원이 운전자와 딸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5만 원권 상품권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자기네 자택에 직접 방문해서 딸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고객분과 만나서 보상 처리하고 합의를 본 걸로. 고객분 따님에게도 사과를 했고. 하지만 운전자는 어제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점주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며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만취 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차량의 동승자 측이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자신이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면서 구속된 운전자를 회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오히려 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은 이 동승자한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가해자 일행이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벌인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장면입니다. 여성이 먼저 차량 운전석으로 걸어가고 남성이 뒤따라 나와 스마트키로 차량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동승자 측이 운전자 여성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술자리엔 운전자 여성의 오랜 지인인 30대 여성이 동석했는데 이 여성이 사고 다음 날 가해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동승자와 적이 된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전혀 없다며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동승자가 해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만약 형사 입건이라도 되면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합니다. 운전자 측은 이 문자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지만 동승자 남성이 이를 묵살한 채 내가 운전하라고 시켰다는 게 운전자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동승자 남성은 왜 운전대를 여성에게 맡겼는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건설회사 임원급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차량도 회사 소유입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119 신고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먼저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 상대는 회사 변호사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분이 변호사분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운전한 거 맞고요. 술 마신 거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은 동승자를 일단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는데 여기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방조, 이른바 윤창호법의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했다고 본다면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방조로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회유 시도 등 새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승자를 오늘 다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에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계 1위 쿠팡에서도 이런 사기 판매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쿠팡 측이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됐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쿠팡에 올라온 121만 원짜리 TV. 한정 판매 특가 상품이라며 별도로 재고 문의를 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A씨가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쿠팡 판매는 종료됐고 사고 싶으면 다른 오픈마켓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며 계좌이체 사이트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돈을 입금한 직후 사기인 걸 깨달았습니다. 느낌 이상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로그인했더니 로그인이 되고 입금 계좌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쏘갔구나 싶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쿠팡 측에 알렸지만 쿠팡 측은 담당 부서가 없다. 휴일 지나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야 뭐 제가 미스해서 당했다고 치자.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대응이 제일 황당한 거죠. 방조죠, 방조. 결국 쿠팡은 이틀 뒤인 월요일 낮에야 판매 중단을 했는데 그 사이 추가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TV를 판다며 사기친 아이디는 원래 다른 판매자의 것. 이 판매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당한 건데 주말 내내 이 판매자에게 문의와 항의 전화가 폭주한 겁니다. 아이디를 해킹한 거죠. 저는 TV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요일부터 전화 왔었고 전화는 80명 넘게 왔던 것 같아요.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하고 지금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비슷한 사기는 쿠팡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냉장고 판매업자가 있어 말을 걸었더니 이번에도 계좌이체를 요구하며 모 오픈마켓 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를 보내옵니다. 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가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쿠팡에도 회원가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에 집 주소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 가족이 죽는다고 오늘 중으로 뭐 죽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겁나서 말도 못하겠고. 이런 사기 판매는 지난달 지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기승을 부렸지만 다른 업체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 확인하는데 사실 클릭 높음만 해보고 상품 보면 파악이 되는 거라서 실시간으로 조치가 되고 있다. 쿠팡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판매 정지를 시키는데 경우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판매에 대한 업체들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며 구매자들도 판매자와 개별 거래는 삼가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최저 1%대 금리에 급증하는 신용대출이 끝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신용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한도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을 통해 10억 원을 빌린 뒤 주택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댓글에는 이미 닥터론을 받아 집을 사 갭 투자에 성공했다는 답이 달렸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하는데 이들 직구는 예외 승인을 통해 연봉의 몇 배씩도 무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2억 받고도 다른 데서도 또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을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을 쓰신 경우가 99%예요. 최대 우대금리 1%까지 적용할 경우 이런 신용대출 금리는 2%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일반인들도 신용대출에 몰려들긴 마찬가지. 최저금리 속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 바람까지 불면서 지난달 신용대출은 4조 원 넘게 증가해 1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이렇게 생계형 자금이냐. 아무래도 생계형 자금보다 어떤 투자 목적이 혹시 있지 않겠냐. 이달 들어서도 신용대출이 열흘 만에 1조 1천억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위험과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각 은행에 신용대출을 줄여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은행들은 서민들의 생계형 신용대출은 그냥 두되 고소득층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도 폭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우대금리라든지 한도를 어떻게 조정을 좀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일부 은행들은 현재 최저 2%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려 고삐를 조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대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전역에서는 철새 수십만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ужас, что это такое у нас творится? 도심을 공습한 벌레떼로 거리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в окно смотрим и думали, снег пошел. Ну вот прям вот такие мелкие светлые. 벌레의 정체는 진딧물. 진딧물 때는 주차된 차와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북이 쌓였습니다. 행인들의 머리와 옷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여름 극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도 이상기온으로 모기떼가 급증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곤충떼의 출현에 대해 현지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комых либо погибнет, либо там уйдут на зимовк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Если вдруг теплее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какие-то всплески разных видов насекомых будут. 미국 뉴멕시코주 곳곳에선 새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I have no idea. 떼지어 죽은 철새들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0일. 이후 콜로라도, 텍사스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랑새, 참새, 딱새 등 이미 개체 수가 감소한 종이 대부분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는데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That the fires forced the fires across the western United States forced some of them to change their migratory routes. Some of them could have some smoke damage. Birds have very sensitive lungs. 이상고온에서 비롯된 산불의 여파가 철새의 이동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난달엔 북극 그린란드의 가장 큰 빙붕에서 11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형 빙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It's changing so fast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where the new climate can't be predicted by the recent past, signaling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세계 자연기금은 최근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68% 사라졌으며 공룡 멸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0대인 이 남성은 지난 4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날벼락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얼굴을 전부 확인해야겠다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는데 턱 주변에 있는 제법 큰 점을 보더니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벗었어요. 싹 벗었더니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딱 이렇게 결론을 딱 내래요. 2달의 수습기간까지만 다니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 해고의 이유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무사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환갑이 넘도록 여러 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런 모욕적인 지적은 처음 들었다는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 그래요. 억울해가지고 여기가 아파본 게 약을 먹어요.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당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는 중이었을 뿐 당장 해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뭐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의미. 하지만 이에 대해 경비원 측은 해고의 구실을 더 확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인권위도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 단체들이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오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낸 건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6일과 8월 2일 집값 폭등 문제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부서장과 앵커,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경찰관의 기지로 60대 여성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휴무일 오전 편의점을 찾은 부산 사상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박진건 경장. 물건을 고르던 중 60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프트카드 매대 앞을 서성이며 편의점 직원에게 자꾸 문의를 하는 모습. 직감적으로 신종 피싱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는 그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잘 찾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도 어렵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15만 원짜리 구글 기프트 카드를 계산을 하러 가시는 순간에 이 기프트 카드는 보유 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자녀를 사칭해 접근해서 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뒷면에 적힌 1년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신종 피싱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 역시 똑같은 수법에 걸려들었습니다. 혹시 그거 자녀분이 사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쭈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있어. 그래서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박 경장의 기지로 이 여성은 피싱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최근 이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아버지가 75만 원어치 기프트카드 1년 번호를 보낸 사건. 모르면 안 해줄 만도 한데 자식들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급 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지만 기프트카드 피싱은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계좌 번호 등 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0만 원이 넘게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자녀를 사칭해서 접근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 자녀와 실제로 통화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최장기 집권 기록을 달성한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일본의 새 총리에 올랐습니다. 스가 정권의 첫 내각 명단도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의 리포트 보시고 나서 현지를 연결해서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후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얻은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는 일본의 99대 총리에 올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새로운 스가 정부의 내각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것처럼 강요 20명 중 반이 넘는 11명은 기존 아베 내각 인물을 다시 앉혔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 등 8명은 제자리에 유임됐고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을 관방장관에 임명하는 등 3명은 자리를 옮겨 중용됐습니다. 새로 임명한 강요 중에서도 아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위상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자 기시 전 총리의 손자인 기시 노부오를 앉혔고 職も一時防衛庁の時ですけども兼務で長官もやってました。これからも見守ってほしい。しっかり働い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아베 가문의 가정교사 출신도 부흥 담당상으로 입각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강요들은 오후 늦게 일왕을 찾아가 총리 임명과 내각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스가 정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앞서 보도를 보셨는데 고현승 특파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 특파원, 보통 내각 인사에서 정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인사에 대해 야권에선 아베 내각 그대로라는 의미로 아베노마마 내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면면을 보면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베 내각 출신이 4분의 3, 20명 중 15명입니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과 어릴 적 가정교사 출신까지 입각했습니다. 스가 총리를 밀어준 파벌과 아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자, 스가 총리 임기가 일단 아베의 자녀 임기 1년뿐인데 그것만 하고 그만두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줄곧 아베 밑에서 2인자로 지내오다 71살에 어렵게 총리가 된 만큼 1년 만에 물러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또 내심 아베와는 다른 자신만의 정치를 하고 싶기도 할 텐데요. 알려진 대로 스가는 시골 농가 출신의 자수성가 정치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나왔고 의원 보좌관, 시의원을 거쳐 47살에야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따라서 주류 정치인들처럼 지역구 세습도 없고 파벌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 내각 구성에서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해 각 파벌을 배려했고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험이 많은 안정적인 실무 내각을 꾸렸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언론의 분석 들어보시죠. 与党内からは菅総理が派手さのない実務型の人事をしたとして早期の解散総選挙は遠のいたという意見も出ています。 네, 다만 아베 사임 후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당내에서 조기 총선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와 다른 서민적 이미지를 통해 얻은 인기도 있는 만큼 다음 달 말쯤에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내 본격적인 스가 시대를 열겠다는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7년 8개월 만에 일본의 총리가 바뀐 만큼 지금의 최악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쉽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아베의 친동생이자 극우 성향의 기시 노부오를 방위상에 발탁한 건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스가는 최근 한국과 잘 교류하고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권 기반이 안정된다면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가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 연말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딴 차량 화재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BMW. 차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사전에 알고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거의 1년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멀쩡하게 달리던 BMW 차량 수십 대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민관합동 특별조사단은 차량 배기가스 순환장치에 치명적인 결함 때문인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BMW 측은 3년이나 앞서 이런 문제를 알고도 관련 자료를 숨겼고 소비자 불만에도 늑장 대응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 BMW 코리아 사무실과 서버 보관소 등 두 곳을 오늘 오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BMW 본사와 BMW 코리아,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차량 제조업체가 독일에 있고 현지에서도 관련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MW가 10,000대에 가까운 불량 차량을 팔아 660여억 원의 부당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기가스 순환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진 BMW 차량은 지금까지 12만 6천여 대, 11만여 대는 아직도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거의 1년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피해 차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효준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10여 미터 높이의 공중에서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을 수리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 330여 명에 달하는 전차선 노동자들인데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고 일할 때 안전장치도 허술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큰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차 운행이 끝난 철길 위로 사람들을 태운 작업 차량이 들어옵니다.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바삐 젠걸음을 옮기는 이들. 철도의 전기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일명 전차선 노동자입니다. 첫 차 운행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전기를 끊고 작업할 수 있어 매일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차가 끊긴 새벽 시간에 첫 차가 가기 전까지 3시간 반, 3시간 정도 작업할 거예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허리춤에선 철컹철컹 쇳소리가 납니다. 펜치 말고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장비들. 이것저것 다 매달면 10kg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우리 사용하는 임팩이고요. 이게 임팩이고 이게 이사 견삭기라고 하고. 사다리 꼭대기 좁은 발판 위에선 작업자 2명이 위태롭게 발을 디딘 채 같이 일을 합니다. 전선을 당기고 조일 때마다 사다리가 휘청이며 흔들리지만 울퉁불퉁한 바닥에는 나무 토막을 괴어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로에서 9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선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도 매번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어두운 조명과 손발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여기저기 기어서 옮겨 다니는데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이중 안전고리를 하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게 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안전무에 달린 조명 바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칫 손을 헛짚거나 발을 헛디디면 철길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 지난달 초 6m 높이에서 작업하다 철로에 떨어진 40대 작업자는 5주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치고 나서 다음은 또 몸이 좀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다친 부위가 또 고관절이기 때문에. 그제 새벽 울산에서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지난 1년 새 전차선 노동자 12명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밝은 조명과 튼튼한 사다리, 발을 헛디뎌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다 보면 공사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관리 인력도 더 늘어나 결국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거를 함으로 해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만에 하나 생길 거에 그 비용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의 하청을 받은 전기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 임시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하청의 고용구조는 전차선 노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1971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시작으로 국가기관망을 관리해온 이들은 올해 초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애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하태경 국방장관은 특별하다더니인데 자 오늘 서우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장관은 특별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네.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네, 국방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하고 좀 다르다, 특별하다. 하태경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여야 의원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점이 특별하다는 데 동의를 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장관이 됐을 때는 군정군령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 난도질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밑으로 이제 군장병이 60만 명이 있는데 네. 국방장관 후보자 지나치게 몰아붙이면은 이른바 이제 면이 서지 않는다, 명이 서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앞서서는 국방부 장관의 권위를 살려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정작 하태경 의원 자신의 본질이 차례가 되자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왜 19일 날 병가를 주냐? 지휘관의 어떤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낚시하시겠네. 똑같은 사람이네. 많은 군인 생각을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예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전쟁 가는데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또 거짓말하는데 굉장히 큰 실망이고 이런 대의한 군인 정신 가진 사람이 장관이 돼서 되겠는가? 60만 전 장병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잠깐만요. 혼시 아닙니다. 도가 지나치는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십사오. 보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권위를 지나치게 깎아내렸다. 후보자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런 설전도 오갔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같은 부분은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고 개인의 도덕성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다가 아니 뭐 숨겨야 될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네. 판단에 청문회는 예전처럼 평소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진애 바빠서 5억 누락 내가 더 바빠라고 이제 지금 여야 모두 특정 의원들이 이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자 바빠서 누락했다 이렇게 해명한 의원이 있어요. 이제 그걸 두고서 이제 김진애 의원이 비꼰 거예요. 네, 김진애 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동료 의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바빴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합해서 5억이라고 하는 걸 빠뜨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 불가다. 김홍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부동산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모두 MBC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금 6억여 원, 또 남에게 빌려줬다 돌려받을 돈 5억 원에서 11억 원이 신고해서 누락이 됐고요. 김홍걸 의원,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은 10억 원대 서울 아파트, 강동구 아파트의 분양권이 신고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재산을 공개해 놨다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선거 끝나면은 이제 이거를 그 비공개로 전환을 하는데 네. MBC 기획주책팀에서 이제 그 전부터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산 공개가 되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후보자 때 등록한 재산도 계속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 개정을 네. 김진애 의원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취지도 들어보시죠. 후보자들의 재산은 선거 기간 동안에만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그 자료를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이것이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 내역을 투명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모든 후보의 재산을 계속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당선이 돼서 공직자가 된 당선자들의 재산을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법안을 발의하면서 300명 전원에게 법안을 돌렸고요. 16명이 동의를 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김진애 의원 설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호투가 이어지는 배경을 전운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4이닝 연속 자책점 없이 평균 자책점 0.63. 기대를 넘어 기록을 쓰고 있는 김광현. 먼저 눈에 띄는 건 변화무쌍한 슬라이더입니다. 121km의 느린 슬라이더부터 141km의 고속 슬라이더까지. 원래 속도를 조절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대 20km의 차이를 두고 던지는데 일정한 구속에 몰리지도 않습니다. 145km 근처에 집중되는 직구와 비교하면 슬라이더의 다양한 구속이 쉽게 확인됩니다. 때론 코스로 상대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상황별로 큰 것도 던지고 짧은 것도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토도 그랬고 옐리치도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노하우인 거죠. 직구도 작년보다 평균 구속은 떨어졌지만 퍼터처럼 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무기가 됐습니다. 이 바탕에는 안정된 제구력이 있습니다. 9위 자체로 압도했던 KBO 리그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팔꿈치 수술 이후 향상된 제구력으로 삼진보다 긴 이닝을 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투구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던지는 타점이 항상 일정해요. 이닝을 길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치 카운트로 가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투구에 제구력이 동반되면서 상대 타자들은 강한 타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인트루이스의 정상급 수비 도움까지 받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KBO 리그에서 놓친 신인왕을 빅리그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진짜 신인왕 한번 1년 한 번이니까 신인왕 꼭 해보고 싶고. 거침없는 투구 폼에 세밀함이 녹아든 투구. 빅리그에서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우철입니다. 프로축구에서 인천이 서울을 잡고 탈꼴찌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천은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송시우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인천은 꼴찌 탈출엔 실패했지만 11위 수원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루며 남은 6경기에서 치열한 강등권 탈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에 쫓기고 있는 수원은 포항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전반 한석희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쳤고 후반 얻어낸 페널티킥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돼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강원은 부산 원정에서 후반 조재환과 이형재 골을 앞세워 2대1 승리를 거두고 파이널 A 진출을 향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요즘 여자 배구에서 가장 핫한 팀 절대 1강 흥국생명을 꺾은 GS 칼텍스가 아닐까요? 신나고 역동적인 배구를 보여준 차상현 감독의 리더십도 화제인데요.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소희의 마지막 득점으로 거함 흥국생명의 예상 밖의 완승. 선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건 차상현 감독이었습니다. 상대 주포 김연경과 이재영의 공격 패턴은 물론 긴 토스를 좋아하는 세터 이다영의 습관까지 분석한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이 정도 수비력을 가지고 있었나. 좀 더 빡세게 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지휘봉을 잡은 4년 동안 팀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한 데는 차 감독의 격이 없는 리더십이 한몫했습니다. 공을 주우러 뛰어다니고 장난도 서슴지 않는 등 평균 연령 22.9세의 어린 선수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신뢰로 끈끈해진 팀을 만들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고 제가 팀의 대장이 되면 꼭 고쳐서 팀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밝고 즐기려고 하고 팬들하고 소통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생긴 건 그렇지만 감독님 진짜 착하시거든요. 되게 허당이세요. 되게 막 혼자 잘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콤비 이소영, 강서휘의 기량이 물이 오른 데다 패기와 경험이 조화를 이룬 올해 차상현 감독은 즐기는 배구로 정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산이 정말 높습니다.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뭐 그런 거 같은데 작년보다 좀 더 즐기면서 정상으로 한번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토론토 경기를 보면 수비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수비 실책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한 뜬 공을 토론토 우익수 피셔가 놓칩니다. 이 실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어설픈 수비가 나오면서 동점. 보이트와 힉스의 백투백 홈런까지 터지며 2회에만 7점을 내줬습니다. 지루한 밀어내기와 역시 나간 듯한 수비가 이어지면서 실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유격수 에스피날까지 마운드에 올린 토론토는 결국 20대 6으로 대패하며 양키스의 지구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러키가 12대 2로 크게 앞선 5회 1사 만루. 낮은 볼에 주심의 손이 올라가자 브론이 항의하며 포수 몰리나와도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후 브론의 타격대, 배트가 몰리나의 팔뚝에 맞으면서 타격 방해로 한 점이 더 났습니다. 고의성을 놓고 두 팀 선수들이 몰려나왔고 지구 2위 세인트루이스는 18대 3으로 졌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블록슛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 덩크슛을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팀 승리를 지켰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더니 퇴근길 무렵 서울은 반짝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곧장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내일 낮 동안 서울 등 중북부 지방 내내 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남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30에서 최고 8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내륙으로도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는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고 내륙에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발생한 11호 태풍 노을은 베트남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잠깐씩 해가 나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중부지방의 하늘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공기는 갈수록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6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